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찬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YOLO-X라는 논문으로 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YOLO 모델에 앵커 프리 메소드를 적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을 소개한 논문이고, 이번 7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본 발표 준비에는 저희 이미지 처리팀의 김병현님, 김선홍님, 안종식님, 그리고 홍은기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인트로덕션, 그리고 욜로X 모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모델 소개에 앞서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건 뭔지, 그리고 욜로 시리즈에 관해서 간략하게만 되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거는 이미지에 있는 객체를 찾고 그 해당 영역을 바운딩 박스를 하는 태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들이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들어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은 CNN 기반으로 수행을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 다룰 욜로 역시 대표적인 CNN 기반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른쪽에 이 숫자들은 그 욜로 시리즈들의 퍼블리싱 연도 그리고 사이테이션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해당 논문의 사이테이션 수를 보면 굉장히 높아요. 이것들은 이 욜로라는 모델이 얼마나 널리 사용되어 왔는지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인용을 해봤고요. 디텍션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유명한 논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욜로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걸까요? 그 욜로는 시리즈별로 작동 방식이 조금은 상이하지만 V1을 제외한 모든 버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앵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라는 거는 오브젝트를 디텍션을 할 때 다양한 비율이랑 다양한 크기의 오브젝트를 잘 잡아내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앵커란 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이런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이 되는 설정 값입니다. 그래서 앵커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래 이 그림들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일반적인 네트워크와 같이 백본을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아웃풋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13 x 13인데 이거에 바로 그 맨 마지막 백본 아웃풋의 피처 맵의 쉐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맵의 각각의 한 칸들을 그 욜로에서는 셀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요. 따라서 본 예제에서 개수는 셀이 169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셀에는 그 뎁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웃풋 디멘션이 뭐 13 by 13 by 10이었으면 셀 하나의 쉐입은 1 by 1 by 10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셀에서 그 앵커를 만들어내고 그 앵커를 기반으로 다시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셀 하나하나에서 앵커를 다 만들어내고 바운딩 박스를 다 그 만들어내다 보니까 전부 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바운딩 박스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 후보군들 중에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좀 겹치는 좀 그 애큐리시가 높은 그런 바운딩 박스만 남기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그 바운딩 박스 중에서도 또 좋은 애들만 골라내서 결국에는 이렇게 원하는 그 레이블을 찾는 원하는 오브젝트의 영역을 디텍션하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앵커라는 게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기반이 되고 이걸로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서 뭐 그라운드 트루스랑 근접한 애들을 남기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 앵커가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발표를 처음 들었고 앵커의 개념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 앵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는 그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그 앵커는 다양한 비율이랑 다양한 크기의 오브젝트를 좀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앵커 또한 다양한 사이즈랑 다양한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사이즈당 3개의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가져서 총 9개의 앵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9개의 앵커를 많이 사용하기에 저도 예시로서 9개의 앵커를 들었고 그래서 이 백본 후에 피처 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9개의 셀만을 보면 9개 셀 중 이 셀에서는 이렇게 9개의 앵커를 기반으로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총 앵커의 개수는 여기가 13 by 13 by니까 169 곱하기 9개의 앵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운딩 박스 또한 똑같은 개수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셀에서는 바운딩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셀당 앵커 개수만큼의 리그레션 그 밸류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리그레션 밸류는 여기 미리 규정되어 있는 앵커 사이즈, 앵커 뭐 중심점이나 가로 세로 길이와 뭐 곱해지거나 어떤 그런 연산을 통해서 이런 최종적으로는 이런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만들어진 바운딩 박스는 여기 초록색 부분이 GT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제가 만든 바운딩 박스 부분인데요. 그래서 GT랑 이 바운딩 박스랑 얼마나 겹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만 따로 떼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겹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IOU라고 합니다. 그래서 IOU는 이 두 박스가 있을 때 두 박스의 전체 영역분의 겹치는 영역으로 하나의 밸류를 만들어내서 그 밸류가 일정 이상이다 하면은 이게 GT랑 어느 정도 근접한 바운딩 박스를 잘 예측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파지티브 샘플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지티브 샘플들을 모아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까지만 진행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만 남지는 않지만 그 마지막에 그 후보군들 바운딩 박스들 중에서 좀 더 애큐리시가 높은 애들만 추려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바운딩 박스가 남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앵거를 통해서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내고 학습을 진행하는 만큼 앵거 베이스드 메소드는 리콜은 좀 높지만 계산량이 많고 아무래도 그 네거티브 샘플이 많기 때문에 클래스 인밸런스드 프로블럼이 좀 가중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엑스에서는 제가 처음에 그 앵커를 사용하지 않은 앵커 프리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앵커 프리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짚어보면은 앵커 프리 메소드는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까지는 똑같지만 앵커 프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 셀마다 앵커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바운딩 박스나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개 그라운드 박스가 이 파란색 셀이라고 하면 이 그라운드 박스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에 속하는 셀들은 포지티브 샘플로 할당을 하고요. 속하지 않는 애들은 네거티브 샘플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은 이렇게 앵커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 좀 더 계산량이 적고 좀 더 빠른 측면은 있지만 그 앵커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스케일이랑 스펙트 레이시오로 한 게 다양한 스케일의 오브젝트를 잘 찾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측면이 조금 떨어져서 좀 작은 오브젝트는 못 찾는 그런 디텍션 레이시 좀 떨어지는 등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추후에 모델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앵커프리 방법의 추가적인 여러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는데요. 그 부분은 욜로엑스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욜로엑스의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좌측은 좀 덩치가 큰 모델들에 제한하는 앵커프리 방법이랑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레이턴시 대비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제시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좌측의 그래프는 이 초록색 애들이 그 원래 모델이고 빨간색 애들이 이 앵커프리 방법을 적용한 애들인데 아무래도 원래 모델보다는 이것들을 적용한 게 좀 더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작은 모델들의 이런 방법을 적용한 그래프인데 파라미터 대비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열로 V4의 타인이나 나노덱 같은 걸 적용을 해서 원래 얘들의 성능보다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욜로 X의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내 보았는데요. 욜로 X는 백본 네트워크로는 욜로 V3에 SPP넷을 탑재한 이런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PAFPN이라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딕션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본 네트워크부터 다시 살펴보자면 아까 그래프에서는 제가 욜로 V5를 개량한 모델의 그 그래프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욜로 V3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욜로 V4나 V5는 좀 앵커 베이스드 메소드에 과적합돼 있어가지고 그 앵커 프리 메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V3가 좀 적합해서 여기에 적용을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욜로 V4에 적용된 방법들이 이 논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가지고 굳이 V3에 적용을 해야 됐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PAFPN이라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줄여서 FP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인데요. FPN은 백본에서 여러 가지 스케일의 피처 맵을 뽑아내고 각각의 피처 맵에서 그러니까 여러 스케일의 피처 맵에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해서 그 멀티 스케일을 좀 고려해주는 그러한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인 FPN 같은 경우는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멀티 스케일의 피처를 뽑아내고 그 탑다운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바로 헤드로 넘어가는데 PAFPN에서는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바텀업 그 라인도 생겨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에서 각각 프리딕션 헤드가 있어서 이렇게 프리딕션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아까 앵커프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그 멀티 스케일을 고려하지 못해서 작은 오브젝트 등을 잘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었는데요. 저자는 F코스라는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약점들을, 이런 FPN을 통해서 멀티 스케일을 고려해서 좀 극복을 해보고자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측 부분은 그 프리딕션 헤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FPN의 3개의 아웃풋에서 각각 진행이 되고요. 그 프리딕션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리그레션, 그리고 오브젝트니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오브젝트니스 스코어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코어는 이 프리딕션이 각각의 셀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셀이 그 백그라운드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어떠한 오브젝트라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0에서 1 사이의 밸류로 나타내는 스코어를 뜻합니다. 저자는 전체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위에 그 크게 4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는데요. 이렇게 헤드가 여러 개인 거를 뜻하는 디커플드 헤드랑 데이터 증강인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그리고 앵커프리, 그리고 멀티 포지티브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욜로X 단에서는 이렇게 4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기법 중 첫 번째로는 디커플드 헤드인데요. 디커플드 헤드라는 거는 이름처럼 이렇게 하나의 헤드가 아닌 여러 개의 헤드로 나뉘어진 거를 뜻합니다. 사실 욜로 V3부터 V5까지는 하나의 헤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파트,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파트, 그리고 오브젝트니스 파트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프리딕션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욜로X에서는 이런 커플드 헤드 대신에 이렇게 나누는 그 프리딕션 하고자 하는 값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 이후로 제시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그 학습 속도입니다. 이게 에폭당 에버리지 프리시전 값을 나타내는데요. 이 파란색이 디커플드 헤드고 이 주황색이 커플드 헤드인데 파란색이 아무래도 좀 더 컨버징 속도가 빠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엔드 투엔드로 가기 위해서는 디커플드 헤드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입니다. 우측의 테이블은 기존의 욜로랑 그 디커플드 헤드를 사용했을 때 기존의 욜로 방식이랑 엔드-투-엔드 욜로 방식을 비교한 테이블인데요. 엔드-투-엔드 방식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스트 프로세싱 방법이 빠져서 저보다 끝까지 잘 학습을 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테이블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엔드-투-엔드의 디커플드 헤드가 좀 더 적합하게, 좀 더 에버리지 프리시전 값이 더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 테이블을 비교를 할 때 그 앵커프리 기법을 사용했는지 아닌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했었다면 그 포스트 프로세싱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은 솔직히 앵커 베이스드 방법에는 필수적인데 앵커프리 방법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실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다음으로는 아규멘테이션 방법입니다. 저자는 총 4가지의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랜덤 호라이즌 플립이랑 그 다음에 원본 영상의 HSL을 변경하여 증강시키는 컬러 지터라는 방법, 그리고 원본 이미지 외에 3개의 추가적인 사진을 섞는 이 모자익이라는 방법이랑, 마지막으로는 그 이미지랑 레이블에 다른 거를 조금씩 섞는 믹서업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비행기라는 레이블에 나비라는 레이블을 조금씩 섞어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레이블도 이렇게 만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놀라웠던 거는 저자가 쓴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기법을 이걸 다 적용했으면 조금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저자는 강력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썼으니까 그 프리트레인디드 웨이트가 없어도,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디드 웨이트를 써도 그러니까 성능 향상이 별로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이 그냥 코코 데이터셋인데 일반적인 데이터셋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게 조금 놀라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앵커프리 기법입니다. 네, 중간 이미지가 그 피처맵을 거친, 그러니까 백본 네트워크를 거친 그 최종 피처맵을 의미를 하고요. 좌측이 앵커프리, 그리고 우측이 앵커 베이스드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베이스드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검은 점이 있는 셀에서 프리딕션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앵커 베이스드 방법은 해당 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그레션을 진행을 하고, 그 리그레션에서 나온 아웃풋 값을 바탕으로 이 앵커의 그 중심점과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바운딩 박스의 가로랑 세로 길이랑 중심점을, 이거는 그 네트워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요. 여기서 빨간색 박스랑 파란색 박스는 각각 그 앵커가 만들어낸 그 바운딩 박스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파란색 박스가 이 초록색 그 GT 박스랑 IOU가 높기 때문에 이 파란색 그 바운딩 박스가 포지티브 샘플로 분류가 되고, 빨간색 박스는 학습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앵커 프리 방법에서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 그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셀들이 전부 포지티브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검은 점에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앵커 프리 방법에서는 해당 셀에서부터 그라운드 트루스의 각 모서리까지의 길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내고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표는 그 앵커 프리 방법이랑 앵커 베이스드 방법에 이거 두 개를 썼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핸드크래프티드 파라미터인데, 이 앵커는 데이터셋에 따라서 그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뭐 가로로 길쭉한 게 많으면은 아무래도 어스펙트 레이시오가 가로가 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앵커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 두 번째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앵커는 하나의 셀에서 9개의 앵커를 만들어내고 얘는 하나의 프리딕션만 진행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단순 계산만 해봐도 얘가 9배나 더 많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얘가 9배나 더 느린 계산량이 많은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너럴리제이션인데, 아무래도 이 핸드크래프티드 파라미터 설명할 때 그 앵커는 그 데이터셋에 따라서 각자가 디자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셋에 조금 디펜던시가 있어가지고 제너럴리제이션 측면에서는 얘가 좀 더 좋고, 앵커 베이스드 방식은 좀 더 안 좋은 경향성을 띠고 있고요. 클래스 인빌러스트 프라블럼 같은 경우에는 앵커 베이스드는 셀마다 9개 앵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네거티브 샘플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앵커 프리 방법이 좀 더 이런 방식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에큐리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델마다 적용된 기법들이 다 달라가지고 앵커 베이스드랑 앵커 프리랑 이렇게 따로 정확히 비교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욜로 V3보다는 에큐리시 면에서도 좀 더 향상된 점이 있다는 측면을 보았을 때는 앵커 프리가 좀 더 우세하다고 네, 저는 보아서 하이라는 네, 밸류를 줬고요. 마지막으로 리콜은 아무래도 앵커 베이스드는 각 셀에서 9개를 예측을 하고 얘는 하나만 예측을 하니까 좀 더 앵커 베이스드가 높은 그런 측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용한 기법들 소개를 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는 이 멀티 포지티브라는 내용인데요.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기본적인 앵커 프리의 방법만으로는 앵커 베이스드 방식의 에큐리시를 사실은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에큐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 방법의 첫 번째로는 이 센터니스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에프코스라는 논문에서 처음 제안을 하였고, 이 좌측의 사진과 같이 예측하고자 하는 셀이 여기면은 이 셀이 오브젝트 레이블이 얘일지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앰비겨스한 이그젬플 때문에 좀 그 디텍션 레이시 떨어졌다고 에프코스의 저자는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각 셀 중에 이게 원래 다 포지티브였는데 여기에 그 오브젝트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런 셀들만 그 포지티브로 할당하는 센터니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확도를 좀 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욜로 X의 저자는 이 센터에 있는 셀 말고 옆에 주위에 있는 셀들도 충분히 좀 좋은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멀티 포지티브라는 거를 제안을 해서 센터 말고 주위에 있는 셀들도 다 사용을 해서 프리딕션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추가적으로는 CMOTA라는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각 셀의 로스를 구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그 숫자가 커가지고 제가 점을 못 붙였는데, 뭐 0.3, 0.1 이런 거라고 봤을 때, 이 각 셀에서 로스가 조금 낮은 애들만 탑 K를 뽑아서 걔들만 학습에 참여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9개 샘플 중에 5개를 뽑을 때 이렇게 5개는 로스가 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포지티브로 쓰고 오른쪽에 있는 얘 예측할 때는 이렇게 5개를 쓰고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한 게 CMOTA라는 방법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자는 오브젝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로스가 낮은 이렇게 K개의 샘플을 포지티브 샘플로 적용을 해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하였고, 디텍션 퍼포먼스의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스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좀 초기에 말을 해서, 아무튼 오브젝트니스랑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한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브젝트니스랑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BC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리그레션에 관해서는 IOU 로스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 IOU 로스는 이 사진이 IOU 로스의 진행 방식을 나타내는데요. IOU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박스가 겹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서는 이 초록색이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고, 이 민트색이 저희가 프리딕션한 버닝 박스인데요. 근데 이 IOU를 그대로 로스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좌측이랑 우측이랑 예측한 정도가 다르죠. 얘가 좀 더 예측을 잘했는데 IOU는 둘 다 0이에요. 왜냐하면 겹치는 값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면들이 IOU를 그대로 로스에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GIOU 로스라는 애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랑 프리딕션한 버닝 박스를 모두 포괄하는 C라는 박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C 박스는 이 두 박스가 아무래도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좀 더 작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C 박스의 영역에서 A랑 B의 합집합을 뺀 영역이에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의 IOU는 모두 0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GIOU는 0이고 얘는 GIOU는 마이너스 0.7이 됩니다. 그냥 IOU는 둘 다 0인데 얘가 좀 더 C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0.7이 돼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GIOU라는 애는 결국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근데 얘를 로스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로스는 1에서 GIOU를 빼가지고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0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발표 자료는 여기 레퍼런스에서 참조를 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키텍처 쪽에서 질문이 있는데, 욜로 V3 네네. SP, 11페이지쯤 그림에 욜로 V3 SP에서 이제 PAFPN으로 멀티스케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때 이렇게 멀티스케일로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욜로 V3에서 나온 피처를 그 피처를 그냥 이제 다운스케일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저기에도 이제 CNN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이끌리는 건지. 사실 여기는 제가 자료에서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CNN을 통해서 스트라이드를 이루어져가지고 좀 더 멀티스케일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3x3 컨볼루션인데 스트라이드를 조금 조절해가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결정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그거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시면은 스트라이드를 몇으로 주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실험적으로 논문에서 이제 저자들이 선택한 내용인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 논문을 잘 읽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FPN이나 PAFPN이나 둘 다 스트라이드를 이루어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무슨 실험적으로 이 값을 찾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값을 설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욜로 V3 SPP에서 나온 피처 맵을 가지고 멀티 스케일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바로 네네. 다음 그 페이지에서 저 디커플드 헤드가 엔드-투-엔드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얘를 써야지만 엔드 투 엔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드 투 엔드 방식에 이게 좀 더 적합하다는 걸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문에서는 그냥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이렇게 더 잘 나온다, 이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자들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디커플드 헤드가 엔드 투 엔드에 더 잘 맞는다는 말을 한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그냥 커플드 헤드를 사용한 그냥 그러면 여기서 바닐라 욜로랑 엔드-투-엔드 욜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나와 있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드 투 엔드라고 하면은 아마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이 그 바운딩 박스를 마지막에 많이 리그레션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좀 더 그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 좀 더 그라운드 트루스랑 많이 겹치는 애들만 걸러내는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이 보통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쓰지 않은 거를 엔드 투 엔드 욜로라고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이제 GT의 스레시홀드를 하는 과정을 이제 그거는 엔드-투-엔드가 아니다라고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과정이니까, 마지막에 그냥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학습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엔드 투 엔드가 아니라고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는 그 스레시홀드만 일단은 스레시홀드가 어떤 이제 모델의 설계자들이 정해주는 값이라도 그거를 포함해서 로스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면 그거 엔드-투-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논문 저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 GT와의 그 IOU만을 따져서 하는 그게 포스트 프로세싱이 아니었고, 그것들을 그거는 학습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인퍼런스를 할 때, 마지막에 포스트 프로세싱 방법이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바운딩 박스 애들 중에, 바운딩 박스 애들 중에서도 조금 더, 이 부분은 제가 정리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단톡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인퍼런스 과정에서 조금 더 포스트 프로세싱이 조금 더 있다는 건가요? 원래 바닐라 율로에서는? 네네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욜로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써봤을 때는 욜로 학습시켜서 바로 해봤을 때, 바운딩 박스가 한 번에 딱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후에 포스트 프로세싱은 딱히 필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마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지 않았으면 바운딩 박스가 조금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깔끔하게 레이블당 하나만 나왔으면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코드까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뷰에서 여니까 좀 깨져서 나와서 다시 껐다 킨 건데,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그냥 말로써 설명을 할게요. 저자는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욜로 V3를 사용을 했고, 러닝 레이트는 이니셜 하게는 0.01을 주었는데, 거기에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러닝 레이트를 배치 사이즈를 64로 나눈 값을 곱하는 리니어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을 하였고요. 웨이트 디케이랑 모멘텀은 각각 0.0005랑 0.9를 사용을 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128이고, 머신은 GPU를 8개를 사용하였는데, 테슬라 V100이라는 GPU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에폭은 300번까지 돌렸다고 되어 있었고, 데이터셋은 코코 2017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욜로 X 챕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보시면 욜로 V3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서는 그 성능의 향상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 각각 있고,
이 적용한 방법들이 다 그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앵커 프리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는 여기 그 스트롱 아규멘테이션까지는 앵커 프리 방법이 적용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앵커 프리 더하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져서 계산량 부분에서 이득이 있었다는 거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NMS 프리라는 거는 제가 방금 동희님이 질문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바운딩 박스 중에 애큐리시가 높은 바운딩 박스만 추려내는 포스트 프로세싱 파트인데요. 역시 앵커 프리 네트워크라 하여도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용을 하였을 때 좀 더 에브리지 프리시전이 향상되었고 없애니까 좀 더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그 다른 백본을 적용했을 때 결과인데요. 이것들은 각각 그 YOLO V5를 베이스라인으로 해가지고 YOLO X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적용을 하였고 각각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에 따라서 파라미터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레이턴시도 조금씩 상승을 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지만 에버리지 프리시전 값은 좀 더 향상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그 조금 작은 모델들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결과인데 욜로 V4랑 이렇게 욜로 V4의 타인이랑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고요. 각각 AP는 올랐고 파라미터 수도 늘고 파라미터 수는 좀 늘었지만 에버리지 프리시전 값은 좀 더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방식인데 저자들은 그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아규멘테이션을 좀 더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을 때도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믹스업 같은 거를 썼을 때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좀 더 떨어졌고 큰 모델 같은 경우는 믹스업을 사용하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카피 페이스트가 있는데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도 믹스업이 더 높을 뿐더러 얘는 아무래도 그 마스크가 미리 존재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서 믹스업을 사용을 했다고 논문에서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타 모델과의 비교인데 사실 지금의 소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계열의 애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이후로는 저자들은 그 컴퓨팅 리소스랑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걔들은 비교는 못했지만 뭐 걔들이 우리의 스코프 안에는 들어가 있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자기들 그 모델이랑 좀 비슷한 애들만 가져온 것 같아요. 좀 쉽게 돌릴 수 있는 작은 애들로 가지고 온 걸로 보이고 그래서 기존의 욜로 시리즈랑 욜로 X 시리즈랑 이피션트 댓을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욜로 V5에 이런 방법을 적용한 게 에버리지 프리시전 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컨클루전인데 컨클루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앵커프리 방법을 욜로 시리즈에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멀티 포지티브 설명을 드릴 때 CMOTA라는 방법을 적용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좀 더 레이블 어사이닝 스트래테지를 썼다는 점에서 조금 컨클루전에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더 그 진보된 디텍션 테크닉을 적용을 했고 모델 사이즈에 상관없이 좀 효과적인 방법들이었고 적용한 방법들이 마지막으로는 오리지널 모델의 애큐리시를 좀 더 향상했다는데 컨클루전을 이 말로 끝내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